예,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이틀째 지금 특별 세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세션의 주제는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사회를 맡으실 김남근 변호사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고대 노동문제연구소의 연구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이제 오늘 발제가 고윤덕 변호사님 발제를 하고 김영동 국회의원님하고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고윤덕 변호사님이 지금 아무튼 택시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택시가 왕십리에서 막혀가지고 잘 못 오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고윤덕 변호사님도 고대 출신이신데 졸업한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왕십리에서 여기까지 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갈 것 같아서 조금 바꿔서 순서를 신인수 변호사님이 이제 원래 토론하시기로 했는데 좀 발제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마침 또 토론문을 거의 발제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요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될 이제 노동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면 그다음에 고윤덕 변호사님하고 김영동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토론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신인수 변호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토론문은 265쪽에 있습니다. 20분 내에서 최대한 간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올해가 이제 전태일 50주기여서 그거에 좀 네이밍을 해서 전태일 3법이라는 것들을 10만 청원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그 법안이 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그다음에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11조에서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 전부 적용시키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노총은 좀 중점을 싣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좀 포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태일 3법 배경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노동법이 노동법인가라는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노동법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노동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걸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 아까 좀 전 세션에 디지털 플랫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어요. 이분들이 한 대략 국가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한 230만 명이라고 201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보면은 근로자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는 많이 나온 택배나 퀵서비스의 과로사 노동도 여기서 촉발된 건데 초과 근로수당도 당연히 없고 휴업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못 만듭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권이 부정이 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내더라도 설립 신고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230만 명이 있고요.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이런 노동자는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수고용이란 말 자체가 이제는 잘 맞지 않죠. 그냥 일반 고용 노동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336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러면 전체 노동자 중 한 2명 정도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인데 이분들은 원청과 교섭의를 못하고 원청 사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최근에 해고된 사업장에 아시아나 케이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나 항공 타면은 뒤에 하얗게 이거 머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항공산업이 나쁘다 보니까 이 아시아나 케이오라는 회사에서 그 아시아나 청소하는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아시아나 케이오 사장을 만나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청받아서 일하는 거고 원청인 아시아나 비행사가 하청을 안 줘서 폐업이 된 거니까. 그럼 아시아나 항공사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그걸 못 만나게 하고 있어요. 하청은 원청 사용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법에 5인 미만 노동자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기준법 1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특수고용 230만 명, 하청 파견 336만 명,
5인 미만 400만 명, 대충 하면 1000만 명의 노동자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법 누구한테 적용되냐? 공공기관, 대기업 정규직 이 사람들만 노동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노동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예. 제가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민주노총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노동법 필요 없죠. 힘이 세니까 사용자가 교섭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노동법이 적용되고 정작 노동법이 진짜 적용돼야 될 1000만 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하나 들면 265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좀 시간은 됐습니다만 쿠팡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문제된 한결의 그림판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코로나가 현실돼 가지고 그때 물류센터 기사들이 어떤 고용 형태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규직은 98명밖에 없습니다. 외주는 120명, 일용직은 2,500명, 계약직은 980명이에요. 왜 발생했냐? 정규직 98명은 아프면 쉴 수 있죠.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쉴 수 있죠. 근데 일용직 2,500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저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서 내일 좀 쉬겠습니다 하면은 사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계속 쉬라고 하시겠죠. 예.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개별적인 거는 뭐 살짝 말씀 올리겠습니다. 266쪽에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정의를 좀 넓히자라고 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근로자로 넓히자라고 했던 그 현행 제도 그 개선하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화물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서툴버스, 대리운전 뭐 이렇게 쭉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엔 너무 흔해요 이제. 옛날에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노동자가 돼버렸어요. 더군다나 핸드폰 등장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은 더 이상 특수고용이 아니라 상당수 노동자가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노동법에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밑에 보시면은 당시 대선 치를 때 유튜브에서 정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보장 이런 걸 유튜브로 방송하셨지만 3년이 넘도록 법은 개정이 안 되고 있죠. 현실은 좀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기를 하자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8쪽 가시면은 개선 방안으로 현행은 이런데 앞으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의를 넓히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 2호 사용자 정의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하청 노동자는 원청 사장을 만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문제점에 보시면은 이익의 내부화,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하청 노동자로부터 노동 제공으로 인한 이익과 돈은 다 수취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거나 고용상 위기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예컨대 아시아나 사장이 아시아나 KO의 그 청소 노동자들로부터 비행기가 쾌적한 환경을 통해서 그걸 돈을 벌지만은 정작 그 노동자들이 해고당할 때는 나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잖아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더 이제 정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야비한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컨대 5년 동안 4개 발전 공기업의 산재 노동자가 371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청 노동자가 몇 명이냐? 345명, 9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규직은 안 죽습니다. 정규직은 안 죽어요. 위험하고 더러운 일 정규직 안 합니다. 위험하고 더러운 일 하는 사람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고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사람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나쁜 일이고요, 진짜.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269쪽에 나오는 것처럼 사용자 범위를 좀 넓히자. 그래서 직접 계약 체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대해서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포섭을 시켜서 하청 노동자가 그 원청 사장과 만나서 교섭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이게 전태일산법의 하나인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범위를 넓히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11조 적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5명 이상은, 다 5명 미만을 사용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하고, 주 52시간제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70시간을 일하든 80시간을 일하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80시간을 일하면 밤에 일하면 돈을 더 주냐, 연장수당, 그거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휴일날 일해도, 일요일에 일해도 휴일수당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연차휴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업해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400만 명이 있습니다. 4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런 일도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빵빵 아울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 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분점을 하는 거예요. A 분점, B 분점, C 분점, D 분점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5인 미만씩 고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울렛에서 고용하는 노동자가 200명,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분점 한 회사 단위에서는 5명 미만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동차 하면 주유하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보면 직영점이라고 있을 거예요. 직영점, 그죠? 뭐 근데 SK, 뭐 현대오일뱅크 무슨 직영점, 거기 직영점에 보면은 그 직영점별로 다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분이 5명 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빵빵뱅크, 그 정유회사에서 고용하는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한 1,000명, 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쪼개기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태일 여사가 그 50년 전에 1970년도에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이제 산하하며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참 옛날 일이구나, 그래 그때는 저런 일도 있었지라고 혀를 차겠지만 그게 사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도 대한민국의 400만 명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이런 것들은 다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도 적용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북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이것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는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나 3개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표 노조만 교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 번째 동글뱅이에 보면은 예컨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전체 조합원이 5,000명이다라고 하면은 A 노조가 3,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B 노조가 2,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가 A 노조가 되면은 B 노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교섭위원이 될 수가 없고요, 쟁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례가 있어요. KBS가 그렇습니다. KBS 1노조는 KBS 노동조합이랑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3,000명이었고 2노조가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나 민주노총 노조인데 거기가 조합원이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3,000명 노조가 우리가 다수 노조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일제 다 해버린 거죠. 이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위도 좀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동일가치노동 요것만 말씀드리고 좀 가름하겠습니다. 275쪽에 있는데 27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그려놨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어디가 정규직이겠습니까? 왼쪽은 현대자동차고요. 오른쪽은 그 C&M 케이블이라는 케이블 회사입니다. 정규직 맞히실 수도 있습니까? 못 맞히시겠죠. 이 둘 중에 근데 정규직은 100원을 받으면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50원을 받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정규직은 살찐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규직이고요. 오른쪽에서의 정규직은 젊은 사람이 정규직입니다. 이렇듯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박자라는 거죠. 즉 지금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임금 차별을 할 경우에는 안 된다. 동일가치,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나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있습니다.
그거를 근로기준법으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실제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수도 동일하게 지급돼야 된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끌어오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항이 277쪽에 있는 그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청이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은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 왜?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이유는 결국 임금을 후려치려고 쓰는 거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오늘 주제가 이제 새로운 21세기 노동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21세기 노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노동자 2명 중에 1명이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 이거 꼭 개선을 해야 된다. 진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 없어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공공기관,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이분들한테만 노동법이 적용되고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들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이 사람한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거기서 백날 노동법을 이야기해봤자 이 1,000만 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만 맺힐 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람직한 건 올 하반기겠지만 꼭 이런 1,000만 명의 한에 대해서 피 맺히는 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게 꼭 민주노총이 제시한 전태일 3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들한테 노동법의 혜택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제를 굉장히 애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이거 꼭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하게 마음속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토론의 요 세션에서는 이제 원래 행정 쪽에서도 좀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계 쪽에서도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질 않으셔가지고 제가 약간의 대변을 하면서 좀 쟁점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조법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 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현재 법제에서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특수고용직 거래 공정화에 관한 고시라는 게 있어서 그 고시에서 이제 불공정 문제로 보는 거죠. 이게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와 이제 대기업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또는 중소사업자로 보고 둘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 조건에 어떤 불균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불공정 행위의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아직 한 명도 담당자가 없어요. 팀도 없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 관련 행정이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아마 행정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이걸 책임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게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포섭해서 노동 문제로 포섭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이제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를 이제 강화를 시켜서 이걸 문제를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명확한 입장을 못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입장 자체가 좀 방향이 불분명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근로기준법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이제 요 문제의 가장 예민한 건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적은 고용을 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우리도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인데 이제 여기다가 근로기준법까지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굉장히 어려워진다. 아마 이제 그런 반론이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 사이에서의 어떤 이제 타협적 같은 걸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게 법기술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3개 분야의 법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조물 책임법, 법사위 주로 이제 법무부 쪽에서 담당해야 될 제조물 책임법의 사안도 여기 좀 들어가 있고 산업재해 보상법에 있어서의 어떤 처벌이라든가 범위를 확대하는 게 있어서 고용노동부 행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대규모 이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대형 화재라든가 인명사고라든가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요건 또 국토부 행정이에요. 국토교통부 행정이니까 3개 행정부가 다뤄야 될 것을 한 개의 법에 넣어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법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주민 의원이 아마 이걸 발의하려고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법을 3개로 쪼개서 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중대재해 세트 3법 이렇게 해서 제조물 책임법 고용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다음에 이제 다중이용시설 뭐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내용은 그대로 담으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아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고용보험법은 또 최근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보험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 아마 유럽식의 사회보장 이 시스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세금이 되는 거죠. 세금을 내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가는 보장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뭐 각각의 좀 쟁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법이들이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쟁점 법안으로 21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지 그 전망은 이제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 그 뒷부분에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래서 먼저 그럼 고윤덕 변호사님이 원래 발제였는데 좀 졸업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 지금 어떻게 교통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토론자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는 지금 한 10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토론해 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변호사 고윤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민변에서는 4년마다 분야별로 개혁입법 과제를 발표해 왔고요. 노동위원회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국회 입법 발의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제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게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관련 쟁점에 대해서 더 높은 이해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발제문은 참고를 하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저희가 2020년 한국사회 개혁과 입법과제라는 저희 뭐 발간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입법과제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전부터 법률 개정을 주장해온 내용이라서 과연 이게 노동의 미래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노동 3권 보장의 그 이념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문제 그 정도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많은 좋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저희는 당장 21대 국회에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하는지 어떤 개선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말씀 발제문의 내용을 종합하면요. 첫째, 이게 우리가 10년도 훨씬 전부터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너무 안 바뀐다 현실이. 그리고 특히 그 법률의 규정들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규정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그 손배가압류의 문제점, 특히 그 쌍용차 조합원들에 대한 아주 가혹한 손배가압류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희귀 난치병 산재 입증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노조도 만들고 특히 법에 제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도 만들고 농성도 하고 뭐 소송도 하고 하면서 사회 인식을 바꾸고 또 법원 판례도 일정 부분 바꾸고 하는 동안에 법률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률안도 계속 발의가 되었는데도 매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국회에서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다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요. 근데 그걸 보면 참 좀 안 바뀐다. 예. 그래서 노동 현실과 판례 변화에 맞게 이 법률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 3권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야겠다. 이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리에 맞게 특수고용 관계라든지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산별교섭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노사관계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참 안 바뀐다. 그래서 이 부분 입법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최소한 국제적인 노동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관련 법률들을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또 앞부분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노조법의 과도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의 그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시급하다. 이것은 특히 21대 국회에서 뭔가 지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잘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든지 또는 중대재해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 또 조금 더 멀리 나가서는 노동법원을 포함해서 이 노동분쟁 해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문제까지 좀 진지하고 발전된 논의를 기대하면서 이 발제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우선은 처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 앞에서 관련한 현실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247쪽에 보시면 현재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그다음에 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개념을 법률안에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직종에 따라서 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노조법하고는 달리 전속성 요건을 추가한 점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 정도도 이제 개선하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노조법 개정안의 2조 부분만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당체행동권의 보장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배 가압류 때문에 고통받고 있던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하고 시민이 제안을 해서 이분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이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률 이름이 노란봉투법이라고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되게 원래 그 노조법상 그 쟁의행위의 주체라든지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이 쟁의행위를 하는 그 당시에는 제대로 또 평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사 면책을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때문에 이 쟁의행위에 나설 수가 없거나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서 과도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그로 인해서 노동자 활동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은 좀 불완전하고 원칙적으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노동자 활동으로 인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그런 노조법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규정을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왔고 21대 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251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뭐 배상액 제한이라든지 경감 청구는 사실 민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죠. 그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자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248쪽에 그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법률 정비의 방안으로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최근에는 이제 노조법 개정 문제가 바로 이제 현안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게 되게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최근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발의된 정부 노조법 개정 법률안은 이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요. 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큰 문제다. 그다음에 불완전한 내용을 개정안의 내용은 좀 불안정하다.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 문제에 대해서 노조 종사자인가요? 종사 근로자인가요? 종사 근로자와 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구별을 해가지고 조합 활동이나 임원 자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구별이라든지 아니면 전임자 급여 관련 문제라든지 보통 이제 노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데 아직도 이런 규정을 통해서 좀 행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불완전한 내용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협약 비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아주 당연한 그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추는 문제, 또 우리 헌법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거래가 되지 않았는지, 하나씩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닌지, 그런 건 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뭐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도 있는데, 그리고 또 강은미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잘 논의돼서 그 협약 비준에 적합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차별 시정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개정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254쪽 이하에 근기법 개정, 그리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 개정, 그리고 차별 시정 절차의 보완, 그리고 노조법에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 사용자 개념을 이 원청까지 확대해야 된다. 요거까지 다 세트로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된다라고 방법을 제시했고요. 개별 법률에 대해서는 각각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게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실업 부조의 도입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더 현실적으로
더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산업 및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과 네, 이곳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너무 많이 미뤄져 왔던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꼭 좀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뉴딜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뉴딜이 3R이라고 그러잖아요. 릴리프 구제하고 이제 리커버리 부흥하고 리폼 개혁인데 릴리프는 이제 한 두 차례 재정도 풀고 뭐 여러 가지 구제 정책도 쓰고 하고 있는데 리커버리 뭐 뉴딜은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리폼이 없다.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 뉴딜 할 때는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코로나 19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그 결과가 사회적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위한 리폼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그런 비전들이 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좀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좀 절박성을 가지고 이런 뭐 노동관계법이나 이제 공정거래법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꼭 리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뭐 국정감사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지금 바쁘실 시간인데 그래도 이제 꼭 나와주셨어요. 우리 한국노총 법률원 그래도 원장도 하셨고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과 책임 뭐 이제 이런 게 있으신 우리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런 이제 노동관계 입법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지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 예천의 김형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존경하는 김남근 변호사님 밑에는 제가 신림동에서 민소법 강의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인수 원장님하고는 뭐 굉장히 제가 따르고 좋아하는 변호사님이었는데 또 이렇게 뵈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토론하고 했는데 저는 한국노총 법률원의 부원장을 했습니다. 원장은 못했고요. 그래서 신인수 원장님 볼 때마다 늘 부러웠었는데 언제 나도 원장 해보나 싶었는데 저 인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보니까 그리 긴 시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두 분 거의 신인수 변호사님도 거의 발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전체적으로 21대 국회 관련돼서 이제 저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다가 이제 당사자로 들어와 있는 입장인데요. 어떤 간략한 소감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21대 노동법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개인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말씀을 옮겨가지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사실 1년도 안 됐는데 사회적 양극화라는 부분을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연 투명하게 기업이 공개되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가. 삼성, 현대처럼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들이 과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사용자, 기업하고의 어떤 투명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기업이 기업 공개하는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고윤덕 변호사님 의견 중에 제일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신인수 원장님하고 플러스에 놓는 게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사전 사후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강화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노동법원이 만들어지면 굳이 노동위원회가 필요하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강화되는 것이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뭐 작년 이맘때도 노동위원회 가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만들어지고 과연 저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시겠죠.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 당이 만들어지면서 발표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보시 뭐 귀를 닫았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이런 것들이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라는 것이 정강 정책을 따라 움직이고 그걸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나름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입법 과제에 정신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노력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되고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터가 보장이 돼야 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노동시장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강 정책에 이어서 구현할 수 있는 뭐 나름의 세부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우리가 당에서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한 거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한 어떤 모토로 한다 그러면 약자와의 동행이라 그럴까요?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이 사회적 격차가 너무 크고 이른바 상대적 개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자라는 포션이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상당 부분 정강 정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노동사회라는 전체적인 그림 차원에서 노동법도 논해져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라는 틀 안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아예로 핵심 협약 등 관련돼서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아예로 핵심 협약도 어느 정도 이미 경사노위에서 제안된 안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들이 몇 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입니까 또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잠깐 배웠습니다만은 경사노위라는 어떤 사회적 대화의 틀을 우리는 존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노사정 내지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틀이 있고 거기 안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의견을 내는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단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대변하면서 논의가 됐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많은 노동 의제, 노동 사회 의제를 다뤄감에 있어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논의 틀은 나름대로 경험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 내지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물론 두 분의 발제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크게 부정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방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적 양극화 내지 격차를 여하이 어떻게 줄이고 나가느냐라는 것이 큰 목표가 될 거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큰 기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얘기가 노동법 개혁에 대한 얘기가 개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 논해지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논의가 좀 실종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 제도가 우리 현상을 양극화된 현상을 충분히 조율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진공 상태처럼 쭉 한 5년 이상 지나왔던 거죠. 2015년 물론 한국노총만 들어갔습니다만 사회적 대화가 10월 15일로 기억합니다만 합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다음에 큰 틀에 있어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 또한 충분한 베이스로 논해지면서 그것도 사회적 합의였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근간으로 해서 아마 그 다음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5년 동안 그다음 최근 1,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격차가 더 늘어난 현상까지 감안한 새로운 제도가 들어와야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전제가 된 입법이 돼야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조직화된 분하고 미조직된 분들, 특히 좀 전에 신인수 변호사님이 크게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민주노총 내에 또는 한국노총 내에 큰 조직들은 단협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의 분들을 우리 노동법제가 어떻게 안아가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대화가 그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250만 대 나머지 한 2,300만 뭐 이렇게 꼭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분들을 나눠서 얘기해야 될지 함께 얘기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아까 2015년 합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건건히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고받기식으로 하니까 어떤 거는 충분히 늘 다 보호시켜야 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때를 못 만나가지고 뒤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21대 들어와서도 아주 작은 법률이지만은 제가 알기로 돌봄휴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습니다. 이것도 전체 틀 안에 들어가면은 양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여야가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시킨 법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휴가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겠죠. 이미 지난 20대 국회 초반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을 일부지만 넓혀주는 쪽으로 제도를 도입한 것도 나름 성과라고 봅니다. 이제 전 국민 또 모든 일하는 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가 논의지는데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급한 제도부터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쪽 생각도 해봅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격차 해소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만은 산별노조 운동이 뭐 저는 노총에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만은 한동안 크게 논해지다가 최근에 또 많이 좀 숙진 경향이 있는데 결국 산별노조 운동이 넓게 보면은 격차 해소를 위한 나름의 노동조합 운동의 한 방향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도 됐다. 지금은 나머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적합한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기에 적합한 어떤 일하는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도 가감히 제안해 봅니다. 플랫폼 같이 그 베이스를 두면서 비슷한 운영 체계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급여가 더 많다, 격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별 노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꺼내서 제도화시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몇 해 전에 짧은 기간 독일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노총 산하에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우리 법률원처럼 운영하는 쪽을 가봤는데요. 물론 독일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좀 추구해야 할 하나의 선진 모델이라 본다 그러면은 노동하고 사회하고 노동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노동은 노동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오지 않았나 싶고요.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느냐,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부족한 능력이지만 힘을 보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깨달았는데 이게 우리가 스페셜 세션이네요. 저는 이제 그냥 세션인 줄 알았더니 스페셜 세션인데 스페셜이 뭐가 스페셜인가 봤더니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1시간 50분인데 우리 이제 1시간 10분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질문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받고 또 발제자와 토론자가 그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거나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좀 시간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질문이 있으셔도 좋고 의견이 있으시면 좀 질문이나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배 위원장님. 네, 우리 발제해 주신
변호사님 또 두 분의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고요.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리폼을 아까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사회가 굉장한 위기이고 또 큰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법률들 하나씩 바꾸어가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상당 기간 역사적으로 많이 미뤄왔던 그런 법 개정 과제들은 좀 과감하게 좀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또 노총 법률원 부원장을 하시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중심이 되어 계신 김영동 변호사님께서 또 제1야당에 계시다는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정말 위기를 또 국민들만 보면서 여야가 합심해서 이런 노동법 관련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첨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논의가 되던 부분들은 맞지만 그게 합의가 된 안이 아니었다. 그 당시 사회적 대화는 깨졌었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그게 이제 공익위원 안으로 나왔던 게 이번 정부 안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니었고 훨씬 더 전향적으로 노동자 편에서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네, 저 김영동 의원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현장 예술가로 노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근데 아까도 예술인을 특고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범위나 이런 걸 저희 작업 기간의 특성상 사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예술가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문체위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아마 문체부에서 넘겼는데 사실 문체부의 접근보다는 노동자로서 예술 노동자로서 노동부에서 이제 입법에 이제 예술 노동자를 포함시켜서 좀 적극적으로 사실 절박한 상황이라 생존권과 관련되고 사실 제일 인권에도 열악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뭐 예를 들면 미투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내부적으로 뭐 외부적으로 계약 형태도 굉장히 불안전하고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발제자하고 토론자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의 조재희입니다. 우리가 시민적 권리라고 이야기하면 노동권, 인권, 사회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신인수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특히 노동권은 1,000만 명은 보호받고 1,000만 명은 배제되는 그런 법률이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부분에 배제된 자와 배제되지 않은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즉 사업장에 속하느냐, 제도적 보장을 받느냐, 이 부분 또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법률로서 이걸 편가름하고 있는 것이 노동법이거든요. 노동법이 그렇게 편을 갈라서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법률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분단 시대에 있기 때문에 법률 적용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제 성장의 속도나 또 사회적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이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동법을 좀 바꾼다면은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차별이 없는 그것이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는 그 담장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건
차별이 없는 부분, 거기에는 국가의 역할 부분들을 조금 직접적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특히 임금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제자하고 토론자들께서 요즘 그 질문해 주신 거를 포함하고 또 다른 분 토론한 걸 포함해 가지고 좀 정리하는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토론자 두 분 먼저 하고 발제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고윤덕 변호사님부터 질문하신 것 중에 혹시 답변을 드리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지금 들어보면 저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예. 저도 그 김영동 의원님께 잘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 플로에도 박태주 우리 교수님 박사님처럼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고, 현장에 또 그 뭐 참 그 깊이나 넓이를 다 알 수 없는 분들까지 다 계시는데, 짧게 뭐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한 3개 정도 나온 거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뭐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야 간에 몇 명이 논의 털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황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도 경사노위에서 한번 더 얘기해 주는 것도 절차상도 그렇고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고요. 예술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그 누가 말씀한 이게 요 안에 책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노동자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모든 어떤 보호받는 조건에 절대적 기준이 되는 시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취지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이죠. 그분도 기본인데 그게 이제 여타 사회보장이나 사회법, 사회안전망에 포섭이 될 수 있도록 그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지, 노동법에 넣고 안 넣고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차별 해소가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입법 두 분 다 발제하셨습니다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대원칙 같은 경우는 근기법에 꼭 포함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소망이고, 또 논의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듣고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 ILO 관련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민주노총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저한테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왜? 그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민주노총은 다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굉장히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로기준법,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조세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오늘 말씀 나눈 이런 그 장밋빛 입법 과제는 없을 거고요. 하반기 국회에서. 하반기 국회는 아마 ILO 핵심 협약 비준과를 둘러싼 노동법 개정 문제가 하도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정부가 낸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 뒤에 이제 우리 또 노동부 관계자 존경하는 분이 오셨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역대급 계약안이라고 하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나라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정부가 낸 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좀 토론되고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하루빨리 그런 노동계약, 뭐 전면투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좀 우리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대가 정말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1시간 한 10분 정도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용자의 개념이나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서 그 노동자의 개념으로 포섭을 해서 보호돼야 될 약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다 포섭이 안 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고 뭐 가맹점주들이 이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법이 마련되어 있고, 또 뭐 대리점주 단체들은 또 대리점주에 대해서도 단체권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요구해 달라고 하고 있고, 유럽에서 이제 지금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 따지면 이제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사업 이용자 단체하고 플랫폼과의 어떤 집단적인 협약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들을 두고 있고, 그렇게 보면 좀 전 세계적인 추세들은 노동자로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보호와 권리가 생기고, 노동자가 안 돼 버리면 이제 허허벌판에 혼자 서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포섭이 안 되더라도 그런 경제적 약자들한테도 여러 방식에 있어서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같은 것들을 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도 좀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폭넓게 좀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점도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경제적 약자들을 어떻게 잘 보호를 하고 경제적 약자들이 잘 단결을 해서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강자들하고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법제의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이제 이렇게 본물처럼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국회의 분위기도 그렇게 이제 서로 그냥 아기다툼하면서 이제 정쟁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잘해보자라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공경경제 3법에도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읽히고, 또 이렇게 여러 개혁적인 의원들이 이번엔 21대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동 의원님 같은 분들이 또 맹활약을 하면 또 새로운 물꼬를 많이 터가지고 또 20대 국회와는 달리 또 많은 개혁 입법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제 여러 자리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국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촉구하고 견인하는 이제 그런 활동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스페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